나는 뭐 입냄새도 나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 같다. 제대로 하는 습관을 갖추셔도 여러분들의 잃었던 잇몸 건강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료한 지가 십수년 됐는데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보통 단순히 뭐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잇몸 질환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잇몸에서 출혈이 난다는 거는 염증의 신호를 뜻하는데요. 이 염증은 대부분 구강 내에 이 세균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이는 치아와 치아 사이, 치 간에 이 세균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거죠. 세균에게는 열린 문과 같아서 잇몸 속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PD님은 왜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처 나서 아닐까요? 아니면 양치를 좀 세게 했나? 뭐 대부분은 답변을 이렇게들 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존재하는 게 바로 입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구강 건강이 침해받으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입안이라고 해도 수많은 균들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질 경우에 유해한 균들, 병원균들이 침투하면서 이 질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는 양치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양치가 정말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특히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뭐 어금니 뒤쪽이라든가 잇몸 안쪽 같은 경우는요, 이 세균의 번식이 엄청 활성화돼요. 그래서 양치를 하더라도 뭐 치아 겉면만 닦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 구석구석을 잘 안 닦다 보니까 염증이 반복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가 나니까 그 부위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닦으세요. 근데 그게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혈 부위야말로 세균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고 세균하고 우리 몸이 싸우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청소를 해줘야 될 텐데, 거기를 그냥 조심스럽게 닦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50,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이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나는 잇몸을 그냥 방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엄청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세균은 점점 그 잇몸 깊은 곳, 치아를 잡고 있는 그 치조골까지도 파고들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 치주염까지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뼈가 녹아내리고 잇몸까지 주저앉는다거나 잇몸뼈가 내려갔으니까 또 치아가 흔들리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치아가 흔들리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이를 씹을 때 치아가 흔들리면 힘이 안 실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주변 부위의 잇몸의 출혈이라든가 통증도 유발이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가 안 좋아서 이를 빼면 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무리 뭐 임플란트가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자연 치아만큼 튼튼하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치아가 빠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치된 잇몸 염증은 치아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액 속으로 들어간 이 세균이 뭐 심장, 뇌, 주요한 혈관 등 여러 장기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당뇨라든가 고혈압,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잇몸 건강 자체가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치아는 치아고 내 몸의 전신은 전신이고 이렇게 분리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실전, 이 관리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이미 효과도 검증이 됐고 실제로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당장 집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녹는 잇몸병도 예방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 건강도 예방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치간 칫솔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양치를 계속해도 잇몸이 붓고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 문제는 양치가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양치질만으로는 결코 닿지 않는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간 부위는 세균이 가장 몰리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입안에서 세균이 모이는 핵심 이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부위를 우리가 일반 칫솔로는 완벽하게 닦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위를 잘 닦지 않게 되고 양치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세균이 남아있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거죠. 아마도 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실 건데요. PD님은 어떤 부분을 많이 닦으세요? 앞쪽 많이 닦는 것 같습니다. 그쵸.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닦으시죠. 실제로 치아 사이 잇몸을 이렇게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들어요. 잇몸을 닦는다는 거. 피 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 한다고 하면은 치아를 닦는 것만 생각하시지 치아 사이 잇몸을 닦는다는 생각은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간 칫솔로 꼭 치아 사이 잇몸을 좀 닦아주시라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들으셨던 환자분들 10분 중에 한 8, 9분 정도는 실제로 한 3일 만에 뭐 잇몸에서 피가 멈췄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았으니까 염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잇몸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치간 칫솔 많이 쓰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건 정말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치간 칫솔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공간이 잇몸이 부어 있었다가 가라앉으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간 칫솔 다 열심히 썼더니 잇몸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이 사이가 벌어져 보이니까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청소를 잘하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치실도 굉장히 좋은 보조 도구긴 한데 이거는 정확히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치실 같은 경우에는 실을 끊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셔서 잇몸에 깊이까지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구석구석 양 옆에까지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빼내주셔야 돼요. 그때 솔직히 이제 뭐 치과 의사인 저도 어쩔 때는 제일 안쪽 잇몸 같은 경우는 이 치실질이 쉽지가 않은데 일반 환자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잘 구현하기란 더 어렵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치실을 써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꾸 손이 안 가게 되고 잘 안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간 칫솔은 어찌 보면은 이쑤시개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서 생각보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게 이 치간 칫솔을 잘 안 들어가는데도 그 부위를 억지로 세게 밀어넣거나 좀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각도는 약 한 뭐 45도 정도로 약간 위로 가게 하셔가지고 세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살짝 부드럽게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칫솔질을 하시기 전에 치간 칫솔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야지 이제 치간 칫솔을 써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나 덩어리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양치질로서 마무리를 개운하게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순서를 따지자면 치간 칫솔을 먼저 큰 부위를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칫솔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간 칫솔을 추천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치간 칫솔의 이 사이즈를 궁금해 하세요. 이 사이즈는 크게 보면은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SSSS, S가 4개 붙어있는 초극세소 솔인데요.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지만 S가 3개 붙어있는 SSS 혹은 S가 2개 붙어있는 SS 이 정도 쓰시면 아마
무난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거를 내가 입안에 써봤는데 막상 좀 헐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크신 걸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그 사이즈가 너무 꽉 끼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쓴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신지 아세요? 이 잇몸 통증과 출혈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수도 있지만 이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간 칫솔 사이즈를 나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잘 모르시면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간 칫솔을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우리가 얼굴 세수하고 씻잖아요. 얼굴은 씻었는데 내가 뭐 목이라든가 귀 뒤에를 잘 안 씻었다. 그러면 막 냄새도 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양치질은 깨끗이 했지만 치간 칫솔을 안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금니 전용 칫솔입니다. 이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간 칫솔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 그 옆면을 닦아주는 도구라면 이 첨단 칫솔은 칫솔이 절대로 닿지 않는 부분을 닦아주는 칫솔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치를 하루에 3번 하더라도 칫솔이 절대 안 닿는 부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뒤쪽이라든가 잇몸 사이 경계 혹은 뭐 볼살과의 경계 부분인데 이게 일반 칫솔로는 칫솔의 구조상 그 안쪽까지는 잘 안 닿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 치석이 잘 안 닿는 그 부위에만 쌓여 있어요. 실제로 다른 부분은 잘 닦았지만 그 잘 안 닿는 부분만 그대로 세균이 있다 보니까 세균이 마치 자기 집처럼 거주하고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사랑니가 나거나 한 친구들 보면 양치질 하는데 그 끝부분까지 잘 못 닦거든요. 그러면 꼭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고 내가 피곤하면 붓고 피가 나고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첨단 칫솔을 저는 이런 분들이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니가 아직 남아 있으신 분, 그리고 교정을 하고 계신 분, 임플란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좀 자주 붓는 분들한테는 꼭 쓰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사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 양치질을 하신 다음에 첨단 칫솔을 가지고 뭐 어금니 뒤쪽이라든가 잘 안 닿는 부위를 살살 문지르듯이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굳이 뭐 치약을 쓰실 필요도 없는 게 기계적으로 세균을 밀어주는 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첨단 칫솔이 가격도 뭐 한 3,000원 이하로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는 습관을 갖추셔도 치아 수명이 뭐 한 10년, 20년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치간 칫솔도 쓰고 첨단 칫솔도 사용하고 구석구석 열심히 닦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입냄새도 나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염증이 좀 많이 진행된 분들인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세균을 죽여줄 수 있는 살균제가 중요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헥사메딘 구강 소독제입니다. 이 헥사메딘의 주 성분은 클로로헥시딘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구강 소독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가글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치과에서도 약으로 분류되는 살균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로로헥시딘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서 이 뚜껑에다가 한 절반 정도만 따라주시고요. 이 원액을 입안에 머금고서 한 30초 정도 가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걸 또 너무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가글을 하신 다음에 물로 그냥 싹 헹궈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약 성분이 가급적이면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세균을 없애지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헹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잇몸에다가 직접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부위가 피가 난다거나 부어 있다고 하면 치간 칫솔에다가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만약에 치간 칫솔에다가 이 클로로헥시딘을 묻혀서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소독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문지르시는 건 좋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문질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클로르헥시딘이 한번 쓰면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클로르헥시딘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면은 입속에 있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들까지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입안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뭐 곰팡이 균이 감염된다거나 이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이 최악은 뭔 줄 아세요? 이 클로로헥시딘을 너무 오래 쓰신다고 하면 치아가 착색이 돼서 변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헥시딘은 시간 칫솔에다가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문질러주는 그런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일반 약국에서도 뭐 처방전이 없어도 한 뭐 3,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사용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집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아직 잇몸병이 많이 발병하기 전에 초기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이 잇몸병이 초기 단계가 아니고 이미 많이 발병한 상태다. 그러면 아무리 집에서 해보신다고 해도 효과를 보시긴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과 치근할택술인데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한 후에 그 구석구석 제거가 되지 않는 치태를 기계로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주 소파술인데요. 어찌 보면 치근할택술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 부분 중에서 아주 깊은 부분이라서 이 경우에는 잇몸을 살짝 마취를 한 후에 치료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재생 유도술인데요. 잇몸 조직이 내려가 있는 경우에 잇몸 조직을 재건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경우는 정말 치아가 많이 상실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잇몸 조직을 재건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내 치아 잇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어떤 단계가 맞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치아 주변의 잇몸병도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너무 지체되거나 방치될 경우에는 늦게 오셔서 최악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오늘 3가지 방법 전부 다 하신다고 해도 한 10,000원도 안 들거든요.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시는 것도 하루에 딱 한 5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루에 5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시할 만한 시간이지만 이런 습관이 바뀌어서 10년, 20년 쌓이면 내 치아 건강이 정말 10년, 20년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요즘 뭐 양치질 하는데 내가 잇몸에서 조금 피가 난다 라고 하시면 쉽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 경고를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내 치아나 잇몸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잃었던 잇몸 건강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녹아내린 잇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